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법원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 지연 의혹도 일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한 오늘 그 판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대 피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승소 판결이 난 이런 상황인데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피해자분들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좀 하셨었는데 네. 당연히 일본에서는 자기네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예. 좀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그랬었는데 다행히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렸었는데 예. 이게 또 하필이면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공모해가지고 강제징용 사건을 질질 재판을 끌고 네. 그런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파기환송됐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많이 끝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한 상황인데 신일본 제철 때도 그랬지만은 역시 쟁점은 1965년대 한일 청구권 협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역시 개인의 손배 청구권이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청구권 부분 협정은 개인 청구권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예. 우리 국민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일제 식민지는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은 그 외교적인 차원에서 했더라도 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인정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가면 학교에 보내준다. 이 말에 속아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소녀, 이제 90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오늘 판결을 바라본 심정은 어땠을까요? 김성주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을 가서 너희들 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 그래서 공부는 나는 그만해. 모두 다 좋았어. 그래서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온 데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또 교육도 전혀 받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왕홍홍 엄마였고 내가 뭐들어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 10대 일본에 끌려가서 정말 모진 세월 보내고 이제 90이 돼서 이런 판결을 받아든 겁니다. 정말 기분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 말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 선고됐고 90 넘으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동안 많은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 사실 네. 그 부분도 컸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원인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강제 집행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위법하고라는 것을 선언하는
확인받는 이런 판결들은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제 판결을 소송을 해서 받으신 분도 있지만 판결,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이렇게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과거사인데 지금 재판 지연 의혹 앞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돼서 임종원에 대한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가배상 청구. 그러면 국가적인 배상 역시 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 신뢰가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원 내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법원 내에서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이 목소리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판사다운 그런 결의가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3,000명의 판사님들 계시는데 일선 법원에서 묵묵히 재판을 수행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료 법관의 탄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만 그동안 그 법원 행정처 관계자라든가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 법원장, 대법관 이런 분들이 자꾸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등 검찰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등 사법농단 사체 자체를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런 형태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판사들 전체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병수 대법원장도 침묵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게 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그 결의는 사실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고 또 더군다나 그 회의에서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상대로 탄핵하라라고 명령한다든가 촉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판사들 의견만 모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정치권에서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보면 탄핵을 촉구했다는 등 그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해산하라는 등 이런 아주 이게 국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전달할 내용도 아니고요. 오로지 대법원장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전달이 돼서 대법원장님께 지금 현재 법원의 판사들 3,000명이 대표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 없고 상징적인 메시지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런 상징적인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도 봤는데 법관회의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야말로 그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자적인 회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특히나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작년부터 이미 상설화돼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대법원 규칙까지 개정돼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미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만들어진 기구도 아니고 전국의 판사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 회의를 열었고 그 표결까지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대표기를 해산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히 보수야당 중심으로 의회가 법관을 탄핵하거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일단 법관 탄핵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져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 분립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처럼
똑같은 절차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네. 다만 그 정족수만 대통령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네.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합니다. 예. 대통령의 경우는 의결이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예. 자,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역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를 비롯해서 과거에도 석궁 테러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요. 예. 재판에 대한 불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네. 사실 오래된 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의 재판 구조는 이 권위적으로 네. 일방적 소통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의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충실한 재판, 예. 그리고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깊이 판사님들이 그동안 예.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서교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요. 예, 검찰 조사는 조사대로, 법원 네. 내부에서는 또 내부에서 예. 법원의 판사들이 절대 제 식구 감싸기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 불신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